7명의 사내와 내 남편. 옛날 한양에 사는 처녀 소연이의 이야기다. 소연 처녀는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강원도 두메 산골로 시집을 갔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먼 곳으로 간 시집은 처음엔 두려움이 컸지만 막상 가보니 시댁 식구들은 모두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고 소연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어 금방 적응하며 잘 지낼 수 있었다. 다만 그 살림이 너무 가난하여 겨우 허물어져가는 움막 한 채가 전부였고 세간 살림이고 뭐고 쓸만한 것이 없었다. 가난에 치여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자랐고 대접도 못 받고 이리저리 평생을 살아왔는데 시집 가면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을까. 그러나 소연이는 보통의 젊은이들과는 달랐다. 다시 또 시작된 가난은 소연이에게 절망을 주기는커녕 소연이의 마음속엔 남편과 더 잘 살아보겠다는 목표와 희망이 점점 커져갔다.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은 이어졌다. 그리고 혼인한 지 석 달이 지날 무렵이었다. 소연이는 남편인 김서방을 살살 구슬렸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자식도 낳아서 키우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한양으로 가서 돈을 좀 벌어오면 어때요? 한양?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요? 제가 예전에 한여로 일했던 한양의 대감댁을 아는데 거기로 가서 제 얘기를 하고 부탁드리면 아마도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 따뜻한 분들이시고 거기는 항상 일손도 부족한 집이니 모른 척 하지 않고 받아줄 겁니다. 거기서 눈 딱 감고 10년만 일하고 오세요. 믿을 만한 좋은 분들이니 세경은 매년 정산하지 말고 10년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 몰아서 받으시고요. 머슴살이 한양까지 가서 해야 하는 거요? 그것도 10년이나? 그럼 당신은 나 없이 어쩌려고? 여보, 제 말 잘 들어요. 제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가난은 하루속히 벗어나야 해요. 당신만 몸성이 잘 다녀오면 이곳에서는 제가 품팔이를 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김서방은 결국 소연이의 말대로 둘의 미래와 자식을 생각하여 한양으로 가 머슴살이를 시작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 부모님이 보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다. 그렇게 눈 딱 감고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올 것 같지 않았던 10년째 되는 동지가 다가왔다. 이제 10년치 세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다. 동지 팥죽을 먹은 그날 저녁 드디어 대감이 김서방을 불렀다. 내가 자네를 왜 불렀는지 아는가? 예, 그럼요. 대감마님.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자네가 우리 집으로 온 지 딱 10년이 되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자네는 세경을 한 푼도 안 가지고 갔지. 자네 안 사람이 시킨 걸로 아내만 대단한 결심이었네. 그동안 무척 고생이 많았어. 아이고, 아닙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는 사람을 시켜서 돈을 좀 불렸네. 그래서 자네 생각보다는 돈이 좀 많을 걸세. 원금의 2배가 조금 넘을 것 같구먼. 그런데 우리 집에서 자네 집까지 가다 보면 사흘 밤은 중간에서 자야 할 텐데. 그래서 말인데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될 걸세. 그러다가는 길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감마님? 돈을 모두 최고급 비단으로 바꾸세. 그걸 행상하는 것처럼 꾸며서는 관에다 넣어서 지게에 짊어지고 가게. 누가 물으면 부친이 객지에서 돌아가셔서 고향 땅으로 모시고 간다고 말하면 될 것이야. 듣고 보니 참으로 좋은 계책이었다. 김서방은 대감의 말대로 비단이 가득 든 관을 지게에 지고 장사꾼의 모습을 하고 며칠 뒤 새벽녘에 대감의 집을 나섰다. 처음 머슴살이하러 한양으로 올라올 때는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아내가 걱정되어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비단을 잔뜩 짊어졌지만 오히려 비할 수 없이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이틀 밤을 무사히 보내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이제 하룻밤만 무사히 보내면 내일은 집에 당도할 수 있었다.
김서방은 어느 주막에서 묵어가게 되었다. 주막으로 들어서는 김서방을 반기던 주막 주인은 지게에 지고 있는 관을 보고는 움찔하자 김서방이 말했다. 부친이 객지에서 돌아가셔서 집으로 모셔가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오. 관을 어디에다 두는 게 좋을까요? 다른 손님들 눈에 띄면 그러니 광에라도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오. 저쪽입니다. 관을 광에 두고 방으로 들어온 김서방은 곧이어 들어온 저녁상을 받아먹고는 피곤한 나머지 그대로 골아 떨어져 버렸다. 한편 주막 주인은 어젯밤에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고 돈을 주고 해몽을 해보니 그 꿈은 오늘 해질 무렵 큰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었다. 그래서 누가 재물을 들고 들어오려나 하고 안 그래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주막으로 들어온 건 제 아버지 시신을 지고 가는 행상꿈뿐이라 개꿈인가도 싶었지만 아무래도 관이 좀 수상했다. 그래서 주막 주인은 광으로 가 관을 살펴보았다. 단단히 싸매져 있었지만 열어보려면 안 될 것도 없었다. 주막 주인은 맘을 단단히 먹고 관에 싸매진 것을 풀어헤쳤다. 그리고 관뚜껑에 떨리는 손을 가져갔다. 혹시 정말 시체가 들어있다면 개꿈도 정말 그런 개꿈이 없을 것이다. 살며시 관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수천냥 가치는 좋게 넘어 보이는 곱디 고운 화려한 고급 비단이 관자간 빽빽하게 가득 차 있었다. 주막 주인은 깜짝 놀라 뒤로 나가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흐헤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 꿈이 틀릴 리가 없지. 주막 주인은 비단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아니,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큰 재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꿈까지 꾸지 않았던가. 저 관짝을 메고 온 장사꾼만 죽이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큰 일을 치르기 전 부엌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칼을 정성껏 갈아서는 그것을 들고 김서방이 혼자 잠자고 있는 방문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슬그머니 열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슷하게 생긴 8사람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었다. 분명 이 사람 혼자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8사람이 자고 있는 거지? 이게 뭔 일이야? 주막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대로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8이나 되니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8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문을 열어보니 또 그렇고 또 조금 있다가서 문을 열어보니 또 그렇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날이 새었다. 밤을 꼬박 새우고는 아침에 할 수 없이 주막 주인이 8명 먹을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니 7명은 어디 가고 김서방 혼자 달랑 앉아 있었다. 저기 혹시 어젯밤에 이 방에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게 무슨 소리요? 나 혼자 아주 편하게 잘 잤습니다. 그런데 무슨 밥을 그리 많이 가져오셨어? 주막 주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김서방은 무사히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고 지게를 짊어지고는 길을 나서는데 주막 주인은 가슴에 칼을 품고 몰래 김서방을 따라 나섰다. 주막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김서방을 뒤따라가며 다시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누구 하나 마주치기 힘든 외진 길에서도 그날따라 7명 정도의 행인이 항상 같이 있어 기회를 잡기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한나절을 따라가니 김서방이 어느 마을로 들어섰고 한 집의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다. 드디어 김서방은 10년 만에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10년 머슴살이를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김서방이 집에 도착하자 방에서 소연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다. 서방님, 고생 많았어요. 어디 몸 상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난 괜찮소.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식구들 건사하느라 고생 많았소.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뒤로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의 아이와 부모님이 따라 나와 서로 껴안고 눈물까지 흘리며 반겼다. 환하게 웃는 김서방은 모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늙으신 부모님께 먼저 큰절 올리고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아들로부터 절을 받는 등 한바탕 즐거운 소동을 치렀다. 김서방은 머슴살이를 끝마치고 그동안의 세경으로 비단을 사서 행상을 가장하고 온 연유를 밝혔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내내 평소에는 외진길인데도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행인이 많이 있어 다행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얘기를 들은 소연이는 남편이 10년간의 머슴 생활을 마치고 큰돈을 무사히 집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칠성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남편을 데리고 집 뒷마당으로 갔다. 집 뒷마당에 있는 장독대 옆에 가서 보니 땅바닥에 무릎 꿇은 자리가 있는데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거울은 저리 가라였다. 그런데 반들반들한 자리가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였다. 이 자리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제가 하늘에 칠성님께 10년 동안 치성 올린 자리예요. 그리고 저 옆에 더 반들반들한 자리는 어머님이 칠성님께 기도하던 자리예요. 당신이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그리고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칠성님께서 내내 지켜주셨을 겁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도 칠성님 7분하고 당신하고 해서 8명이 주막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내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내가 잘나서 10년간 머슴살이를 견딘 줄 알았소. 그런데 이제 보니 어머니와 당신 덕분이었네. 오는 내내 불안하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온 것을 보면 내 목숨을 살린 사람도 다른 누구도 아니었고 어머니와 당신이었군요. 그때까지도 밖에서 비단을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주막 주인은 이 이야기를 엿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제 저녁부터 주막에서도 그리고 길 위에서도 내내 7명이 더 있었고 그것이 칠성신이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저 비단을 노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막 주인은 비단을 포기하고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칠성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비단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부부는 그 비단을 팔아 논밭을 사고 집을 새로 지었다. 얼마 전까지 자갈밭 한 뙑이 없어서 아내는 마을에서 날품을 팔고 남편은 10년이나 머슴을 살았는데 어느덧 마을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더니 10년 동안 머슴살이한 김서방의 성실함에 소연이와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더해져 함께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밀을 엿들은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정승으로 이름을 날리고 나서 지금은 낙향에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이정승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정승은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이든 상놈이든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 시대에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거기다 청빈하고 인정도 많아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편 옆마을에는 마서방이라는 아주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도 살았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어찌어찌하여 겨우 혼이 난 아내가 있었다. 뭐야? 집에 먹을 거 하나 없는데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맨날 자빠져 누워 있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나 먹여 살린다고 데려온 거 아니었어? 내가 못 살아 진짜. 하지만 곧 죽어도 일을 안 하는 마서방에게 치를 떨고 지금은 그 아내마저 도망가고 마서방 혼자 살고 있었다. 게을러서 일을 안 하니 집안에는 먹을 게 없고 그래서 굶기만 하다가 부모님 살아생전의 친분을 유지하던 이웃의 할머니가 보다 못해 고구마라도 갖다 주면 그걸로 버티면서 살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마저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직접 돈 벌러 나서야 하는데 일은 하기 싫었다.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놈 없다고 어느 날 마서방은 국리 끝에 딱 한 번이면 당분간 충분히 먹고 살겠다 싶어 어디 가서 소를 훔쳐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은 하기 싫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고른 것이 옆마을의 이정승 집이었다.
마서방은 밤이 되자 이정승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정승 집 담벼락에 매달려 주변을 살핀 뒤 그 집 담을 넘었다. 가까이 보이는 마루 밑 어두운 곳에 숨어서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소를 한 마리 훔쳐 몰고 갈 생각이었다. 모두가 잠들어 고요한 시각 마서방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양간에서 막 소를 몰고 조심조심 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아이고, 손오독이다! 손오독이야! 이정승 집 청직이었다.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이정승은 마당으로 나가보았다. 복면이 벗겨진 사내가 자기 집 하인들에게 붙들린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거기 그놈을 내 방으로 데려오거라. 마서방은 하인들에 의해 이정승의 방에 꿇어앉혀졌다. 하인들은 나가고 이정승과 마서방 둘만의 대화가 이어졌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도적질을 했을까? 마서방을 불쌍히 여긴 이정승은 소 한 마리 값에 돈을 내주면서 말했다. 자네가 내 집 소를 가져가면 농번기에 일할 수가 없어지니 대신 돈으로 주겠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게. 그리고 농번기에는 내 집에 와서 농사일을 돕도록 하게나. 그럼 일한 만큼 품삯을 쳐줄 것이니. 관가로 끌려가거나 꼼짝없이 얻어맞아 죽을 거라 생각했던 마서방은 이정승에게 연신절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서방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인가 보다. 제 버릇게 못 준다고 이정승에게 받은 돈이 다 떨어지자 마서방은 이번에는 돈 많기로 소문난 이웃 마을 김부잣집 담을 넘었다. 김부잣집 마루 밑에 숨어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두런두런 남녀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서방은 귀를 쫑긋 기울였다. 가만히 숨죽이고 들어보니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모하는 사이인데 여자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른 곳으로 시집가는 모양이었다. 마서방은 더 귀를 기울여 두 사람의 얘기를 엿들었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러니 여기 이 괴짝에 내가 칼을 품고 숨어 있다가 첫날 밤에 신랑 놈을 내가 처리하겠으니 나만 믿거라. 마서방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소문이 생각났다. 이정승의 아들과 김부자의 딸이 혼인을 올린다는 소문 말이다. 이것은 분명히 곧 혼인을 올리는 김부자의 딸과 어떤 남자가 이정승 아들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내용의 대화였다. 마서방은 소를 훔칠 생각은 이미 사라졌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머릿속엔 그 두 남녀의 이야기만 자꾸 맴돌았다. 예전에 이정승한테 도둑질 안 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아온 것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얘기하면 도둑질하려고 했던 게 탄로 날 것이다. 그런데 모른 척한다면 이정승 아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 그것이 문제였다. 마서방은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마서방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이정승을 찾아갔다. 아무리 도둑질을 하려다 들은 얘기지만 이정승이 베풀어준 은혜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서방은 이정승과 그의 아들에게 지난밤에 들은 두 남녀의 비밀 이야기를 모두 얘기해 주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정승의 아들은 한사코 김부자 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다. 이정승 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이정승과 마서방은 당황하며 말렸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버님,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 마서방을 데리고 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마서방 같이 가줄 수 있겠는가? 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승 아들은 이정승을 염려 말라며 거듭 안심시켰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 드디어 혼인을 치르는 날이 되었다.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고 분위기가 거나하게 취해가고 있었다. 마서방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몰래 신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괴짝을 슬쩍 밀어보았다. 괴짝은 묵직하니 밀리지 않았다. 그것은 5가지나 들어있는 괴짝의 무게가 아니었다.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게 분명했다. 마서방은 방에서 빠져나와 이정승의 아들에게 신호를 주었다. 잠시 뒤 김부자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정승의 아들은 처남을 불렀다. 이복의 처남, 저 방에 있는 괴짝을 내게 주시게. 네, 저 괴짝은 뭐 하시려고요? 내가 좀 필요해서 그러네. 처남은 특별할 것 없는 괴짝을 하필 혼이 난 날 매부가 왜 가져가려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괴짝을 내주었다. 이정승 아들은 마서방에게 괴짝을 꽉꽉 동여매게 시켰다. 그리고 그날 저녁 괴짝은 마서방에 의해 산속으로 옮겨졌다. 마서방은 그 괴짝을 수레에 싣고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칼을 든 채로 열어보았다. 역시 예상대로 그 괴짝 안에는 한 사내가 숨어 있었다. 겁을 잔뜩 먹은 사내는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있었고 그런 그 사내에게 마서방은 협박을 시작했다. 이놈, 다시는 김부잣집 근처, 아니 이 마을 근처에 나타났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니놈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야. 알겠냐? 썩 꺼져라. 멀리 도망치거라 이놈아. 알겠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내는 뒤도 안 보고 뛰어가 버렸고 그 후 마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자기 목숨보다 귀한 사랑은 아니었나 보다. 김부자 딸은 한동안 자기와 약속했던 남자를 기다렸지만 어쩐 일인지 남자도 나타나지 않고 남자가 숨어 있겠다던 괴짝도 보이질 않았다. 이미 혼인도 해버렸으니 남자에게 속았나 보다 생각하고 다 잊고 이정승 아들과 정을 붙이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정승 아들과 김부자 딸은 부부가 되어 여느 부부처럼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다투거나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바가지 긁힐 일이 어찌 없을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괴짝을 발로 차면서 하는 말이 내 이 괴짝! 내 이놈의 괴짝! 이라고 외치면 아내는 바로 잔소리는 접고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뭔가 괴짝에 캥기는 것이 있었나 보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사랑 가득하시고 매일이 즐거우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